위자료 주기만 해. 어머님, 아버님 요양원 같은 데 넣을 거야. 내가 앞으로 태어날 내 새끼랑 당신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요양원도 요즘 잘 되어 있지 않나? 어쩜 그런 말을. 당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몰라도 아버님이랑은 각별했으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제 그냥 짐이야, 짐. 아니, 돈을 벌어오고 가장일 때나 하늘이지. 아버지도 이제 그냥 늙은 노인네일 뿐인데. 아이,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하자 동생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제발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었죠. 사실 그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시부모님을 모시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가 겨우 3천만 원을 받고 쫓겨난 겁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상희 씨는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산 깊숙한 곳에 있어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던 탓에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관습이 여전히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었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집안의 기둥이라 여기며 남존여비 사상을 강하게 실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자는 남자보다 조용하고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남녀의 역할과 규칙이 매우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상희 씨는 어린 시절부터 식사 자리에서조차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식사 시간을 다르게 정해 따로 밥을 먹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남자들이 식사를 먼저 마친 뒤에야 여자는 허락을 받고 밥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음식을 다 먹기 전에 남자들이 자리를 떠도 소리내어 떠들거나 웃는 것은 금기였고, 남자들에게 음식을 올릴 때도 반드시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남자와 여자는 유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은 전상희 씨의 어린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가족의 시선은 늘 여자의 행동과 말투를 주의 깊게 살폈고, 여자의 행동은 모든 면에서 절제되어야 했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그녀의 생활은 매일 할당된 집안일과 가사를 익히는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를 도와 물을 깃고 집안 청소와 요리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상희 씨는 자신이 겪는 이런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법과 같았고, 가족 누구도 그 말씀에 반발하거나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차별과 강요된 복종 속에서 그녀는 자주 답답함을 느꼈지만 표현할 곳이 없어 그저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전상희 씨는 그렇게 자신의 바람이나 생각을 억누르며 조용히 순응하는 법을 익히며 자라야 했습니다.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녀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녀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좋은 나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고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즐긴다는 대학 생활은 그녀에게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통금 시간은 오후 7시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서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그 시간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실 수도 없었고 하물며 대학 MT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상희 씨가 MT를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이제 성인이니 자유롭게 친구들과 외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외박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애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필요하고 어릴 때만큼 통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손을 탁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인이면 다인가? 남자 여자 다 같이 있는 곳에서 그깟 MT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 어떻게 다 큰 성인 남녀가 한 방에서 잔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어머니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방을 따로 쓰거나 룸을 나눠 쓰면서 조심하는 분위기예요. 다들 그 정도는 지킬 나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라도 해?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상희 씨는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는 상희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나이가 됐잖아요. 애가 미리 일정을 알리고 간다고 했으니 그만큼 믿어주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야 당연히 있어.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장소에서 밤새면서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겠죠. 과거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막는다고 아이가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내 딸은 절대 안 돼. 외박이라니 생각할 수조차 없어. 남자들과 함께 있는 MT에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화를 듣고 있던 전상희 씨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날 밤 서로 다른 생각을 안고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상희 씨는 MT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의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은 하셨지만 생일이니까 아버지에게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기에 이야기가 잘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가 9시에 집에 들어가서 마주한 것은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린 커다란 가위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생일날 그녀는 뺨을 2대 맞고 오랜 시간 길러왔던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까지 말렸지만 아버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한술 더 떠 아버지를 응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야말로 가부장제의 끝판왕인 집이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라며 식사까지도 따로 할 정도로 지독한 집구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었고 하필이면 어머니도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답답해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할아버지와 할머니 없이 상희 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아버지는 상 위에 놓인 반찬을 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이게 다야? 매일 같은 반찬, 이런 밥상을 언제까지 차릴 셈이야? 아버지는 어머니를 째려보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신선한 채소가 없어 기존에 있던 걸로 준비했어요.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서 차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상 위의 그릇들을 한 번에 쓸어버렸습니다. 접시와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식탁 위에는 반찬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니?
하루하루 제대로 된 밥상 하나 차리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매일 핑계야? 그때 옆에 있던 전상희 씨가 조심스럽게 중재해 보려 했습니다. 아빠, 그냥 같이 먹어요. 오늘 반찬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이 집에서 반항을 해? 어디 감히 내 말에 끼어들어? 내가 어른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전상희 씨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움츠러들었고 그 사이 어머니가 그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상희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 말대로 내일은 다른 반찬 준비할 테니 오늘은 그냥 드세요. 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매번 이러는 거 봐주는 줄 알아? 내가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니까 애가 이렇게 버릇이 없지. 남자가 집안에서 하늘이라면 그에 맞춰 살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뭘 먹겠어? 어머니는 그의 손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은 엄청 가부장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충 상상하곤 했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고 딸보다는 아들을 더 중시하는 정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그것과는 꽤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그녀의 이름은 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녀를 부를 때 늘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감히 너 따위가 감히 계집년이 반찬은 늘 새로운 건 네 가지를 몇 끼니마다 올려야 했고 아침과 저녁의 반찬은 모두 새롭게 바꿔야 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잠을 자면 안 되었습니다. 몇 시가 되든 무조건 현관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해야 했고 이는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자라왔기에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것을 받아들였고 한 번은 어머니에게 감이라는 말을 썼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흉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크게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따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성묘에 갈 때마다 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앞으로 계집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알았어? 썩어 문드러질 놈들. 애 앞에서 뚫린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자빠졌어. 어머님, 그런 욕도 하시면 안 돼요. 뭐 어때? 여자가 욕도 좀 할 줄 알아야 이 망할 집구석에서 숨이라도 쉴 수 있지. 나도 젊을 때는 욕 한마디도 못했어. 시집 와서 입이 사포마냥 거칠어졌지. 아유, 어쨌든 욕은 빼고 계집이라는 말 쓰지 마. 앞으로는 계집에 계집년 이런 말 하면 못 써. 알았어? 응. 엄마, 적절하게 욕은 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어차피 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기 교육은 좀 해. 대신 시어머니가 좋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려니 해요. 내 자식이지만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는가 몰라. 나 때도 시어머니 고쟁이는 다렸지만 양말은 아니었어. 저 망할 놈. 나쁜 것만 빨리 배우고 응용까지 하는 빌어먹을 놈이야. 계속 저러면 확 이혼이라도 해야 해. 내가 증인해 줄 테니까. 에이, 제가 어머니 두고 어딜 가요? 절대 안 되죠. 상희 씨 어머니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보통 여자들이라면 치를 떨었을 아버지의 조건이 오히려 더 좋게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쓸쓸하게 비어있는 집이 몸서리치게 싫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할머니가 워낙 어머니를 예뻐하셨기에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이 아닌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아버지의 횡포를 다 참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만 봐도 그때 당시 시집살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런 시집살이를 흉내내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로는 본인이 겪은 일들이 하도 끔찍해서 인간에게 하면 안 될 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시집살이를 했다고 대를 이어서 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고 하셨고, 늘 입버릇처럼 시어머니에게 당한 상처는 며느리가 아니라 남편에게 풀어야 맞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희 씨가 중학교 때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머니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한테 복수를 안 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할미는 기다리는 거란다. 뭘 기다리는데요? 그 인간이 팍팍 늙어서 허리가 새우만치 꼬부라질 때까지 이제 거의 다 됐어. 뜻만 들이면 되는 거지. 왜 복수에 실패하는 줄 아니? 그건 성격이 지랄맞게 급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거든. 기다려야 더 맛있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요즘 아침마다 운동을 하잖니. 몇 년만 지나봐.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 시집살이 복수할 거니까. 이토록 유머가 넘치는 할머니와 다정한 어머니가 있다는 건 그녀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두 분 덕분이니까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녀는 반쯤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그녀와 함께 있는 2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고 아들 하는 집에 태어나 지옥에서 불을 만난 악마 같았습니다. 동생이 귀여웠던 것은 막 태어나서 입만 뻥긋거렸던 아기 때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린 뒤부터는 말을 잘하는 악마, 변성기가 온 악마, 여드름이 난 악마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해야 할 만들기 숙제까지 어머니에게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좀 더 컸기 때문에 동생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너 자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럴래. 죽고 싶어? 아빠, 할아버지, 누나가 그녀는 녀석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입 닫아. 그리고 욕은 이 집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면 그때는 널 잡아서 이 집에서 가장 먼 곳에 버릴 거야. 안타깝게도 그런 재교육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투철한 친구 정신 덕분에 그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차례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는 더 이상 힘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울만 누나였을 뿐 거의 종에 가까웠습니다. 심부름은 물론이고 라면까지 끓여줘야 했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철칙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그때 일을 떠올리지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고2와 고세 시절이 그랬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여자라도 능력만 좋으면 된다. 할머니가 오랜 시간을 들여 복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녀 역시 성공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까지 꼭 눌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숙제와 심부름을 다 해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동생의 비아냥거림과 할아버지, 아버지의 무시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녀는 가족이라기보다는 투명한 존재 같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돈을 벌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선언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 아유, 어딜 나가! 그래, 해라!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 네, 준비는 다 했어요. 대학이랑 가까운 곳에 집도 알아봤고, 일도 해서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임대주택 관련해서 전세금 지원 제도도 있더라고요. 또, 시끄럽고 결혼해서 나가면 내보내주마. 네.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너희 엄마도 너랑 비슷할 때 결혼했어. 아이, 얼마든지 결혼하면 나가. 대신 그전에는 절대로 안 돼. 만약 네가 계속 고집 피우면 나 너 다시 집에 들이지 않을 거다.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아버지, 요즘은, 요즘 그놈의 요즘. 그냥 편하게 살려고 시대에 운운하지 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떠들어도 여자는 여자야. 함부로 결혼 전에 나가 살고 하면 그거 우리 집안 욕먹이는 거다. 너희 엄마랑 나 평생 안 볼 거면 나가도 된다. 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결혼하든가 집에 있든가. 여보, 애 말 좀 들어보고. 당신이지? 당신이 이 계집애한테 바람 넣었지? 그러니 겁도 없이 감히 독립이니 뭐니 소리를 하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아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딸년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정말 여자들이란 생각이 전혀 없어. 이 말이 그녀의 독립에 대한 아버지의 답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애초에 대학 등록금조차 해주지 않으려 했던 것을 어머니가 친구에게 겨우 빌려서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보내준 대학에서 헛짓만 하려는 것처럼 여기며 그 이후로 통금 시간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사춘기가 온 남동생까지 집안은 그녀에게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남들은 죽어서나 간다는 지옥이 그녀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닌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은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친구들이 다 입는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을 뿐인데 아버지는 여자처럼 입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친아버지가 맞는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결혼이라도 해서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나쁜 점만 쏙 빼닮은 성격 파탄자인 동생이 어느 날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장례식에 가고 아버지는 출장인지 골프인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했고 식사를 차렸을 때 동생은 평소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악마 같은 녀석이 눈물을 흘리며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소리만 지르는 녀석이 우는 건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섰는데도 놀라지 않고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웃으면서 꼴 좋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누나로서 그녀는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왜 아빠한테 이르게 할 거야? 할아버지. 오늘은 두 분 다 자리에 안 계신데 큰일이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다! 아니, 무슨 일인데 대성통곡을 해? 나가! 나가란 말 못 들었어? 너 혹시 학교에서 왕따 당하니? 아니거든. 꺼져! 좋은 말로 할 때! 그럼 여자한테 차이기라도 했어? 동생은 순간 아무 말도 없이 씩씩거리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맞구나. 당연히 차였지. 요즘 어떤 여자가 너처럼 말하는 인간을 좋아하겠어. 남자가 계집 이러다가 너 결국에 차인 거지. 왜? 내 말이 틀려? 네가 뭘 안다고! 다 알지. 나도 네 누나이기 전에 여자거든. 내 주변에 너 같은 남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평생 혼자야.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별로고 성격까지 개차반이면 당연하지. 동생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놀랐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격했습니다. 둘은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했고 성인 여자인 그녀는 고등학생 남동생을 상대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세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틈을 노려 동생의 뺨을 후려갈겼고 동생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로 동생의 머리를 때렸고 어머니는 그의 손을 때려고 이로 물었습니다. 여자 셋과 남자 하나의 싸움은 동생의 넋이 나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놀란 것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더욱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미워하는데? 엄마랑 할머니는 왜 누나만 감싸? 그러는 너는 왜 매번 아빠만 찾아? 저 썩을 놈! 봐봐, 매번 누나만 최고지. 이러니까 내가 아빠만 찾지. 야, 평생을 그래 봐라. 넌 결국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거야.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100% 이혼당할 거다. 네가 공부도 못해서 직업도 변변찮을 테고 결국 늙어서 혼자 큰 병 걸려 죽을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예언자야? 그래, 네가 여자였어 봐라. 아빠 같은 남자랑 살겠어. 살겠니? 엄마는 살잖아.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살고. 근데 뭐? 너희만 아니면 진즉에 이혼했어. 더 늙으면 학 요양원에 쳐넣어버릴 거야. 시설 제일 안 좋은 곳으로. 동생은 그날 평생 자신이 봐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나 할머니의 원대한 복수 계획에 공포까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동생이 진지하게 생각을 시작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에게 제대로 차인 일이 그 틈을 열어준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어쨌든 동생은 이제껏 축적되어 있던 여자에 대한 가치관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 일 이후 그는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부엌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변화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없을 때만 일어났지만 그래도 변화는 변화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동생이 아주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고 또 그녀나 어머니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집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분 좋은 변화의 이면에 최악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녀의 집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일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마치 조선시대처럼 첩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날은 여느 평일 저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생은 식탁에서 따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앉은뱅이 좌식 식탁에 한참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번 다른 반찬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전날 남은 반찬은 주로 그녀들이 먹었습니다. 시금치와 나물을 그릇에 담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여자들과 동생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익숙한 듯 들어왔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고개를 들자 낯선 여자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긴 생머리에 두꺼운 화장,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그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버렸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입만 번쩍거렸습니다. 동생도 꽤 놀랐는지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너는 몰라도 돼. 아, 일단 앉아. 동생의 물음에 우물거렸던 아버지는 그 여자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랐는지
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식탁은 그들 모두가 나무를 다듬거나 할 때 빼고는 앉아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를 앉혔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요. 아버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누구랑? 당연히 저랑 아저씨요. 저희 둘이 사랑해요. 어디 감히. 아이, 넌 가만히 있고 네가 말해라. 아버지는 큰 숨을 들이쉬며 굳은 결심을 한듯 말을 꺼냈습니다. 만난 지는 3년 됐습니다. 아이 책임지고 싶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 장가라도 들겠다는 거야? 에이씨, 시끄러워. 당신이 나서길 왜 나서? 할머니는 잠시 위축되나 싶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나 조용해. 지금 이게 여자 남자 따질 일이야? 아니, 저 할망구가. 이건 아니다. 너, 이건 아니야. 어딜 조강지처를 버려? 너 그러다 벌 받아. 아주 큰 벌 받는다고. 아이고. 자고로. 아니,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뭘. 엄마한테 허락받는 거 아니야. 일단 두 분 다 방에 들어가세요. 안 사람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뒤로 넘어갈 정도가 되어 다급히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습게도 할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오냐오냐 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만족한 듯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였지만 이상하게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표정도 너무나 덤덤해서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내연녀는 뻔뻔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울거나 빌거나 눈치를 볼 텐데 정말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돈을 빌려주고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 내연녀는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작고 여린 어머니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입에서는 이혼은 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뻔뻔한 내연녀의 태도도 당당한 아버지의 태도도 아닌 죄지은 표정과 말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깊이 긁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왜 빌어? 이혼 못해? 유책 배우자라는 게 있어. 아버지는 절대 엄마랑 이혼 못해. 우리 딸이 꽤 머리가 좋다더니 똑똑하네. 내연녀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딸이죠? 당신이랑 나 고작 7살 차이 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뺨을 맞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과 함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연녀의 뺨을 휘갈겼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다시 그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고 이를 동생이 제지했습니다. 나 힘들게 키워놨더니 새엄마한테 뭐 버릇없는 거야? 아버지가 날 키웠어요? 나 엄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때려봐요. 경찰에 고소할 테니까. 이것이 그때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혼은 못해요. 절대로 차라리 밖에서 만나고 그렇게 살아요. 정말 당신이란 사람 지긋지긋해. 이혼. 그래, 어디 안 하나 보자. 위자료 줄 때 그냥 곱게 나가. 아니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 내연녀가 덧붙였습니다. 아저씨, 위자료 주게요? 꼭 줘야 돼요. 난 좀 아까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 걱정 마세요. 꼬마 아가씨.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저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신 몸 파는 여자지? 너 정신 나갔어? 왜요? 당신이 했던 말이잖아. 왜 딸한테는 해도 되고 그 꼬마년한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미쳤지. 그럼 이런 집구석에서 안 미치고 살 수가 있어? 그녀는 아버지에게 미친 듯이 맞았습니다. 동생과 어머니가 말려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발악했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핥히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얼마 없는 머리털을 쥐어뜯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그녀를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가감 없이 공격했습니다. 목을 쥐고 흔들었고 티셔츠는 마치 무거운 장을 본 마트 비닐봉지처럼 늘어났습니다. 입술은 터졌고 한쪽 눈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내연녀의 얼굴 위에 걸린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그녀의 속은 더욱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짓밟힐 때 어머니가 절규하며 이혼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멈추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내 딸, 계속 때리면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절대로. 알았어. 안 때려. 절대로 안 때려. 그러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 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꼬마 아가씨 말이 맞아. 솔직히 위자료는 좀 그렇지. 나 돈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금액 정도로 만족해. 아이, 밥하고 살림했는데 재산의 절반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이혼 못 해. 당신 고소할 거고. 위자료 주기만 해. 어머님, 아버님 요양원 같은 데 넣을 거야. 내가 앞으로 태어날 내 새끼랑 당신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요양원도 요즘 잘 되어 있지 않나? 어쩜 그런 말을. 당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몰라도 아버님이랑은 각별했으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제 그냥 짐이야, 짐. 아니, 돈을 벌어오고 가장일 때나 하늘이지. 아버지도 이제 그냥 늙은 노인네일 뿐인데. 아이,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하자 동생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제발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었죠. 사실 그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시부모님을 모시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가 겨우 3천만 원을 받고 쫓겨난 겁니다. 심지어 가장 믿었던 할머니마저 그 이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고 변화했다고 생각했던 동생도 저희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그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다니는 대학가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둘이 쓰기에는 너무나 좁았고 싱크대는 협소했으며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나는 방이었습니다. 얼마 없는 짐과 살림살이를 옮기고 짜장면을 시켜 먹다가 어머니와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와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와 살면서 그녀도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몇십 년 만에 아침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녀도 다친 얼굴이 거의 회복되었을 무렵 자신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다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익숙해졌을 때 그녀는 과외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일은 별로 없는데 돈을 준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어머니에게 꼭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따금 아버지가 그 여자와 함께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믿었던 할머니와 동생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복수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동생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격양된 목소리와 다급함 때문에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그녀는 어머니와 먼저 눈이 마주쳤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의 내연녀가 가방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내 가방라고 외치며 울고 있는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쳤어. 이 집 식구들 다 미쳤다고. 내 가방 어쩔 거야? 그녀는 빽 하고 소리쳤습니다. 여자의 시선 뒤에서는 할아버지가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급하게 신발을 신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듯 내연녀에게 달려갔고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내 가방을 이렇게. 사줄게. 아이, 사주면 되잖아. 울지 마. 애한테 안 좋아.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려다 그녀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연락받고 온 거죠. 누가? 아니, 너야? 어머니세요. 동생과 할머니가 먼 산을 바라보자 아버지는 일단 내연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와? 빨리 병원이나 가세요. 기어 들어온 거 아니니까. 이게 아버지는 무서운 눈으로 그녀와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황급히 내연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후 동생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방긋하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할아버지의 표정도 이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만 껌벅이며 바라봤습니다. 추후에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은 다시 내연녀를 끌고 온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며 부모님을 요양원에 넣겠다는 협박을 할 때 그 말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채 닫히지 않아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쥐 잡듯 잡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는 반항 아닌 반항을 했지만 오랜 시간 복수를 꿈꾸며 준비해온 할머니에게 결국 밀리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아들 사랑의 결과로 인한 충격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두 분은 합심하여 그 내연녀를 제대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에 남동생도 가담했답니다. 너 그럼 일부러 우릴 따라오지 않은 거야? 누나, 바보야? 저런 여자한테 내가 왜 엄마라고 부르냐? 아무리 내가 좀 이상해도 나도 엄마 아들이거든. 장난해? 교육이 잘 되긴 했네. 내가 그때 국자로 제대로 때린 게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뭘 한 건데? 아버지 없을 때마다 그릇 정리하고 설거지 시키고 좀 괴롭혔지. 내가 시집살이를 하도 많이 해서 재능이 특출나긴 했어. 우리 할머니 진짜 보통이 아니야. 그녀와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긴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차마 더 심하게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집안의 서열과 위치 등으로 마치 이 집이 제대로 된 조선시대의 재구성이라는 느낌만 줬다고 합니다. 국이 짜다. 애미야, 국이 뜨겁다. 애미야, 국이 차다. 반찬이 질기다. 맵다. 싱겁다. 난리를 치니 내연녀는 잔뜩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명품 가방을 몇 개 사주면서 겨우 무마가 됐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정말 큰 활약했어. 큰일이었지. 동생이 할아버지를 칭찬하자
할아버지는 턱을 들고 당당함을 표현하셨습니다. 큰일이라니. 말 그대로 큰일. 그 여자 방에다가 똥을 쌌어. 뭐, 내가 3일을 참았다. 아유, 우유도 먹고 방에 난리가 났지. 그걸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럼 그놈이 뭘 어쩔 건데? 한 달 전부터 치매 온 척했다. 아, 날 진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나 봐. 그런데 이상하지. 기가 막히게 잘 싸는데 그 똥 싼 건 영 효과가 없었어. 아니, 그 썩을 년이 똥 싼 거보다 가방 자른 거에 더 난리를 치더라니까. 아니, 두 분 다 어쩌시려고 그래요? 뭘 어째?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뭐. 돈을 못 벌면 가장이 아니야.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감싸고 돌았으니 내가 죄인이야, 죄인.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더구나 남동생과도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모두가 합심해서 내연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한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그저 단번에 나가버리는 것보다 서서히 괴롭히는 쪽을 택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 문제도 골치 아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거의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것 역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에 어머니는 걱정하면서도 동생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삼키며 이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며 안심하셨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정말 요양원 가시면 어쩌시려고요? 하긴 보내고도 남을 놈이지.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녀석이 왜 우리와 함께 살았겠어? 내가 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어?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아직 내 거야. 아니, 내 명의야. 그놈이 무슨 돈이 있어. 월급 받으면 술로 애쳐먹고 여자한테 쓰기나 하는 망할 놈인데. 아니, 내가 왜 요양원을 가? 가려면 내 아들이 가야지. 내가 쫓아낼 거다. 반드시. 여튼 누나, 여긴 걱정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쉬면서 살아. 곧 다 정리하고 엄마 편안하게 모실 거니까. 알았어. 어머니와 그녀는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걷다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산 것 같진 않다고, 오늘 일로 다 보상받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보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짰던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상속인이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버티고 있었고 연기를 했던 할아버지의 병원 기록도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고 가졌던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면서 살아오셨기에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는 살던 집을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던 땅을 조금 팔아 더 좋은 집을 샀습니다. 재산 문제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그들은 복수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동생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굳이 직접 아버지가 일하는 곳까지 가서 받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보냈다고 했지만 동생은 울고 찡찡대며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간다며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네가 학원을? 아이, 너 공부 안 하잖아. 미쳤어? 아빠 그럼 나 공부하지 마. 포기해? 아빠가 말했잖아.
남자는 우러러보는 하늘이라고. 근데 하늘이 여자보다 덜 떨어지면 돼. 하늘인데 감히 저런 계집애들보다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아니, 나 어떡해? 애씨,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의 가르침이었잖아. 알았어. 얼마야? 학원 가자. 쉿, 제발. 아버지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그 후로 동생의 그림자만 보여도 돈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합세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들먹이며 난리를 치고 통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이야기를 세상에 다 퍼뜨릴 기세로 떠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월급날이면 이혼 시 양육비보다 더 많이, 그리고 꽤 두둑한 용돈까지 미리미리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 공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고심할 것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와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녀, 동생,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5명이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 좀 더 넓고 좋아진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할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남동생과 할아버지가 기괴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재미도 있어서 어느새 그들의 집안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메인 요리는 잡탕밥이나 잡탕국이었지만 서툰 칼질과 소금을 뿌리며 떨던 모습, 커다란 덩치로 콩나물을 다듬는 할아버지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나름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에게는 여자친구까지 생겼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도중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인지 핑크색 머리띠를 한 아이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여전히 야한 옷차림에 높은 굽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을 하늘이라고 말하던 아버지가 여자에게 구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뒤로 걸어. 아저씨랑 다니면 쪽팔리단 말이야. 뒤로 걷잖아. 아예 남처럼 걸으라니까. 진짜 짜증나네. 배 좀 넣고 걸어. 머리는 가발을 쓰던지. 짜증나. 그 모습은 그녀가 생각했던 끔찍한 결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건 아버지가 돈이 떨어져 이혼당하고 버림받아 혼자 쓸쓸히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고 대신 평생 무시하던 여자로부터 반대로 무시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 건 아니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녀는 또 다른 복수가 없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마음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흰색이 검은색이 옆에 있을 때 더 뚜렷해지는 것처럼 혹시나 아버지가 자신의 불행과 그들의 행복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상희님의 사연입니다. 통쾌한 복수가 속 시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